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뭐 여전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핵심 주도주 반열에 있는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반도체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AI 버블론이 계속 잊을만 하면 나와서 참 신경을 쓰이네요. 네. 일단 뭐 지금 버블론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이제 제가 버블론 얘기하는 사람들 뭐 심지어는 뭐 입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입을 꼬매야 돼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예, 너무 과격하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AI 버블론을 실체는 뭘까? 그건 지금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관련돼서 뭐 메타, 오라클, 메타는 갑자기 채권을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오라클은 너무 부채 비율이 높아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 투자는 많이 하는데 돈은 언제 몰지 네. 모르는데 투자하는 것도 이제는 돈을 빌린다. 네. 그게 우려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또 뭐 AI 데이터 센터는 지연된다고 자꾸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오라클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연될 거다라고 이제 이미 시장은 이제 자꾸 보는 거죠. 그럼 지연되게 되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급망들의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들이 틀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기업 계획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럼 근데 자금도 부족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버블은 아니죠. 그게 버블은 아니다. 예. 그건 버블은 아니고 음. 공급망의 지금 순환 구조가 막힐까 봐 걱정하는 거죠. 음. 한마디로 돈맥 경화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 회사한테 주문을 하고 이 회사가 또 다시 또 데이터 센터를 깔면 칩을 또 주문을 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계속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돌아가다가 어디군가에서는 막힐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돈이 생각보다 못 번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마련했는데 데이터 센터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다든지 부지는 만들었는데 전력기기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과잉이 실제로 나타난 것보다는 결국 네. 그 과정에서의 뭔가 좀 연결고리들이 순탄치 않은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뭐 TPU니 뭐 지금 MPU니 네.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TPU도 누가 만들어주냐면 TSMC가 만들어줍니다. 엔비디아의 뭐 지금 블랙엘 시리즈도 그다음에 루빈도 결국에 누가 만드냐면 뭐 TSMC가 만들죠. 네. 애플의 지금 신제품에 들어가는 칩들도 다 엔비디아가 만들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아니라 지금 TSMC가 만들죠. 근데 메모리도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 HBM은 안 부족하냐? HBM도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TSMC의 캐파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죠. 일부러 빨리 안 늘리죠. 거의 독점적인 구조인데 본인들이 그렇죠. 빨리 늘릴 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골 고객들한테는 5에서 10%만 더 받을게 얘기하고 있고 매년 갑자기 나한테 주문하면 그거에 50% 100% 줘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TSMC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가장 큰 패착은 뭐였냐면 삼성 파운드리를 안 키워준 거죠. 양강 구도를 만들어놨어야 본인들이 지금 갑질을 할 수 있는데 삼성을 안 켜준 거예요? 삼성이 못한 거예요?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죠. 네. 예,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는데 일단 애플이 TSMC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재밌는 건 지금 TSMC의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애플입니다. 애플은 주기적으로 핸드폰을 만들죠 매년. 매년 만드는데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나노 공정 이하는 다 지금 애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빈조차도 최첨단이라고 하는데 4나노 공정을 써요. 3나노 공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나노 공정은 이미 애플이 장악을 다 했다. 캐파가 없군요. 캐파가 네. 없습니다. TSMC에서. 그래서 루빈도 약간은 변칙을 써서 칩을 하나 더 붙였죠. 그냥. GPU를 하나 더 붙이고 이제 약간 옆으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 걸 삼성이 좀 파운드리를 치고 나가서 참 시장을 장악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지금 너무 TSMC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칩에서도 이런 칩 단위, 심지어 메모리, 뭐 그 다음에 전력기기 다 걸리죠.
근데 이제 그러면 렉을 만드는 회사, 데이터 센터에 마지막 들어가는 조립을 하는 회사가 지금 또 대만에 있죠. 그것도 결국에는 휴대폰 만들어주는 회사죠. 애플의 휴대폰 조립하는 회사 폭스콘이 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물량 되게 많은데 26년까지 밀려 있어. 일거리 많아. 데이터 센터 우리 관련돼서 이거 버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주문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하나만 걸려도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럼 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HBM의 역할은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중요하죠. 예. 브로드컴이 빠지든 말든 그건 미장에서 TSMC가 잘 나가던 그죠. 외화 반출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예, 알아서 하시고 그죠? 그분들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장 투자하시면서 환율이 이 모양이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전 세계 3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보면. 예, 그래서 엄청난 양이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근데 이제 그걸 뭐 떠나서 그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국내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공정이 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덱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고 있는데 제덱은 그런 그 기준 만드는 반도체 표준 만드는 그렇죠. 제덱이죠. 예. 제덱에서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면 SPHBM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이걸 뭐 설명을 하면 되게 골치 아픈데 그냥 HBM에 뭐가 붙었네. SP, HBM. 예. 스탠다드 뭐 어쩌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걸 도입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코어스 방식을 알아야 돼요. 코어스 패키징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혼자 TSMC가 하고 있잖아요. GPU랑 HBM을 붙이는 과정에서 GPU랑 HBM이 서로 연결해서 신호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 밴드웨이즈를 높이기 위해서 1024개의 구멍을 뚫었다가 HBM4는 2048개를 뚫습니다. 구멍이 칩 하나에 20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2000개가 넘는 이 신호들을 GPU랑 왔다 갔다 하려면 밑에 뭐가 깔려야 되냐면 기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는 뭘로 만드는 거냐면 반도체 만드는 재료로 만듭니다. 웨이퍼로. 그러니까 단순 신호 전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웨이퍼를 써야 돼요. 그럼 웨이퍼 생산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웨이퍼를 많이 쓴다는 거는 다른데 못 쓴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도 비싸지만 공정도 복잡하고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이 실리콘 웨이퍼를 계속 만들어서 쓰는 거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쓴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덱에서 지금은 유리기판이 아니라 이걸 유기기판으로 바꿀 수 있다. 뭔 기판이요? 유기기판. 유기기판. 우리 그 녹색 기판. 그냥 스페타이스 이런 데서 만드는 뭐 MLB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도 옛날 방식 아니에요? 그 옛날 방식으로 쓰는 게 빠르죠. 근데 그걸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2048개로 늘어나는 거를 500개로 줄이면 됩니다. 512개로 줄입니다. 구멍을. 그러니까 통로를 줄이려면 어디서 줄이는 거냐면 우리 HBM4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냐면 HBM3E까지는 그냥 D램만 쌌어요. 근데 4부터는 뭘 쌌냐면 같이 밑에다가 베이직 다이가 들어가죠. 베이직 다이에서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해주는 거죠. 2048개의 신호를 한 구멍에서 4개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12개로 줄여주면 그걸 이제 SPHBM이라고 지금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유기기판을 쓰면 된다. 그 개념이 기존 기판. 기존에 있는 기판들을 쓰면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쓴 게 코어스 S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코어스 R, L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R과 L의 차이도 뭐 사실은 별건 없어요. 그냥 유기기판만 쓸 거냐 아니면 약간의 실리콘을 더 갖다 쓸 거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바뀌면 생산 효율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HBM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수 있죠. 제조가 빨라지면. 그러면 적어도 칩에 대한 공급망 이슈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TPU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HBM 뭐 지금 루빈이나 뭐 이런 쪽도 더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TSMC 쪽에서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TSMC가 생산하는 양을 2배 이상 늘려준다라고 하면 HBM은 2배 이상 더 나가겠죠. 예. 막힌 거를 뚫어주는 거네요, 그죠? 그쵸. HBM만 예, 하던 예, 것을 예. 그죠? 네, 네. 그래서 공정의 변화로 음. 기술을 변화시켜서 이걸 뚫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뭐 지금 뭐 님비 현상이라든지 뭐 안 좋은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또 기존의 이제 기판 업체들이 좋겠네요, 그러면. 기판 업체도 좋죠. 그렇지. 예. 예. 새로운 거를 지금 유리 기판이고 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판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가격도 내려갈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유리 기판은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채택되면. 예. 그래서 지금 요 기술들이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표준을 아직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그러면 이제 모여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그럼 베이직 다이 성능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아마 관건일 텐데 그 부분을 지금 마이크론이 계속 그 디램 방식으로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원래 지금 TSMC가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HBM4를 마이크론이 퀄 테스트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예 생산을 못했습니다. 지금 HBM4는 1등이 하이닉스고 2등이 네. 삼성전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마이크론은 이제 더 처졌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법은 이제 그 패키징 방법이 변하면 HBM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HBM 관련된 회사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AI 버블론이 아니라 사실은 공급망 이슈다. 순환이 막힐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했는데 빨리 회수만 될 수 있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가다가 어느 한 군데에 멈춰버리면 다른 기업들한테 이게 매출로 빨리 인식이 안 되고 한마디로 이제 뭐 받을 돈은 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픈 AI가 돈 안 줄까봐 지금 다들 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먹튀할까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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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에서 정책이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데 행정적인 절차, 규제 이런 것들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부지 확보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보다 정부에서 주정부나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면 TSMC가 적체 현상이 좀 풀리면 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빨리 좀 쫓아오는 게 좋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장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좀 도입이 되면 HBM4까지는 아니어도 4.2부터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칩에 대한 뭐 공급 과잉이나 그런 버블이 아닌 뭔가 좀 그 과정에서의 막힘 그런 걸 뚫을 수 있는 게 이제 기판 쪽에서의 공정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누구들이 싸우거나 공정이 변화되거나 사실 좋은 이슈다 그죠?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이제 지금 좀 답답하단 말이죠, 그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좀 필요한 조정 기간인가요? 네. 필요한 조정 기간이고 지금 뭐 제가 제일 웃긴 질문이 뭐냐면 TPU가 되면 SK가 좋아요, 뭐 삼성전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TPU는 그 엔비디아 물량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100분의 1을 좀 넘어했나? 한 100분의 2, 3?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량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더 뭐 하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고 TPU가 커지면 같이 다 좋아지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멘텀 상으로는 더 좋죠.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ADR 상장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ADR을 상장하면 마이크론과 비교가 직접 돼버리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보다 이게 싸면 돼? 하면서 마이크론이랑 밸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마이크론이 내려오고 하이닉스는 제자리에 있고 이런 거고 아니면 하이닉스가 쫓아가는 건데 그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근데 언제 상장할지 모르죠 아직. 근데 ADR 상장 이슈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거꾸로 증권사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메리츠의 김선 애널이 아마 처음 얘기했을 텐데 증권사에서 압박을 하는 걸 수도 있죠. ADR 상장해. 그 대신에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절차해줄게.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이제 색안경 끼고 보면 그런 걸 수도 음.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지금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제덱에서 이거 뭐 SP HBM 나오면 하이닉스가 제일 빨리 가겠죠. 예, 일단은 여기에 선두주자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이 있고 삼성전자는 밸류상 매력이 너무 크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D램 가격이 HBM보다 비싸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 영업이익률이 뭐 엄청나대요 디램 쪽에서. 지금 뭐 한 최소 50% 그러니까 얼마 이상 전에 보고 알아보니까 있습니다. 55%인가 되더라고요. 예. 이익률이. 그게 이제 한 70%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서서히 올라오는 게 주가는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사야 돼요 물어보면 반반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매력이 좀 다른데 둘 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올해 하반기에 오른 게 다잖아요. 2배 정도 오른 게 그렇죠. 예. 반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주도주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최소한 2, 3년 끌고 가는 거죠. 적어도 2년은 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내년이 피크일 수 있다. 음. 내년이나 내후년 초까지는 달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조선주가 한 3년 넘게 올랐습니다. 전력기기 3년 올랐고 그럼 이제 내년 4년째예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조금 조심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스타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일부에서도 이제 뭐 D램 가격 요즘에 일부 빠지던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DDR5가 조금 빠졌습니다. 0.5% 뭐 이렇게 빠졌는데 DDR4는 오히려 올랐어요. 주간 단위로도 스팟 가격은. 그래서 지금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물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높아질 텐데 결국에 18일 날 우리나라 새벽 시간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때가 이제 확인을 하겠죠. 마이크론이 이 정도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산 막 다시 이제 막 해야 되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보면 물량은 많이 안 늘었는데 수출 금액은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결국엔 그게 가격이 상승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거냐.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움직인다고 막 짜증내지 마시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너 때문에 뭐 어쩌죠. 예. 옛날에 한미반도체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아 오를 때 그죠? 네. 그리고 그때 비슷해요, 그죠? 네. 기세 좋게 갈 때처럼 그죠? 네. 지금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 10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삼성전자도 15만 원은 무조건 돌파할 걸로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물려 계신 분들은 오히려 사는 게 맞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끌고 가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사놔라. 안 그러면 내년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럼 삼전 닉스에 집중해요? 지금은 삼전 닉스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네. 장비주들은 내년 초 정도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캐파 증설을 할 건지 지금 계산 막 때리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돼서 지금 오늘은 장비주들이 뭐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추세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조정 국면입니다. 그러면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줄여놨다가 다시 한번 빠졌을 때 다시 사셔도 괜찮고 여전히 올라오면 뭐가 올라올 거냐면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이 금방 올라올 거고 또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당분간은 반도체 뭐 사야 돼요? 라고 하면 그냥 삼전 하이닉스 빠질 때마다 음봉 나올 때마다 사셔라. 그게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로 웬만한 소부장보다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소부장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얘기하면 할 수 있지만 뭐 워낙 전자닉스가 강한데 뭐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소부장 가운데서 기판 쪽은 살짝 좀 언급을 좀 하고 가야겠네요. 그죠? 뭐 많이 올랐고 변동성도 있고 그렇죠. 해서. 예.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또 네. 다시 반등이 나오고 TLB라든지 심텍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네. 기간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놀래서 올랐는데 지금 4분기 실적 보면 더 놀랄 거고 예, 여기는 똑같습니다. 기판 쪽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MLB에서는 최고로 좋은데 그거 왜 빠졌지? 브로드컴 빠져서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TPU 쪽 관련돼서 올랐다가 그렇죠. 네. 이제 이거 그 브로드컴 쪽도 괜찮으면 이쪽이 확대될 것 같은데 브로드컴 빠지니 다시 빠졌죠. 근데 그때가 브로드컴도 밸류가 비쌌고 이 스페타시스도 PER로 한 45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게 적당한 거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연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나면 내년에 또 이제 가이던스 나오면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빠지기를 좀 기대하셔라. 없는 분들은. 예, 역설이네요, 그죠? 예. 빠져서 보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빠지기를 기대하라, 기다려라. 예. 그러면 살 기회가 또 오겠죠. 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스페타시스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화나실 수 있는데 네, 없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오는 거다.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가이던스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기판 가격도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좀 12월 들어서 사다가 좀 주춤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뭐 시장 거래 조치 뭐 거래 뭐야 투자 경고 주의, 종목 경고 뭐 이런 경고 것들. 뭐 거래 정지된다고 이러니까 참 이것도 웃겨 그죠? 예, 뭐 사실 잘 가는 장에서 그죠? 이게 뭐 소수 정말 소수 거래 작전 소형주처럼 뭐 예, 작전주가 있다든지 그죠? 그런 건 잡아내야 되는 건데 그죠? 네. 거래소가 이런 거가 이게 작년부 대비 2배에 올랐다고 지금 그러니까 경고 네, 준 건데 네. 좀 있으면 삼성전자도 잘못하면 걸리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장도 그럼 거래 정지시켜야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손본다고 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전 옛날에 그 잣대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아직까지 있으니까 제도가 못 따라오는 거죠. 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네, 올해는 사실 지금 12월에 조금 답답하지만 네, 올해까지만 하고 주식시장을 다 정리하고 갈 분들이 아니라면 그죠? 네. 내년을 본다고 하면 사실 좀 있어야 될. 네, 없으면 나중에 사실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없어가지고 그죠? 네. 예, 그리고 12월 달은 기대를 별로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산타랠리 뭐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만드는 거고 음. 사실 기관 외국인들은 다 놉니다. 지금 팔고 놀아야죠. 자기 인센티브 받으려면 팔아서 수익을 확정줘야 북클로징을 그렇죠. 시켜야 네. 정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포트가 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뭐 지금 특히 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휴가 가야 되는데 한국 시장 열심히 안 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수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제 그런 주식들을 우리도 개인이 채울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요즘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미국도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더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금액과 플러스 난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상기하잖아요. 이게. 상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손절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연말에. 예, 그래서 빠지는 종목이 더 빠집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미국도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뭐 그닥 그렇게 이유가 엄청난 게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다.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사실은 뭐 금리 인하 이슈 무슨 뭐 생물보안법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더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ABL 바이오 좋은 얘기 있었고 알테오젠이 안 좋은 얘기가 흔들렸고 그렇죠. 예, 예. 삼성의 바이오들은 또 뭐 난리가 정신없이 날리고 날아오고 그렇죠. 네, 바이오 보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최근 이제 생물보안법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게 언제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모르겠어 맨날. 예, 뭐, 그냥 이제 네. 협박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그 기대감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더 올리고 있고, 근데 셀트리온은 또 그 기대에 또 가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관련도 없는데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삼성병원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아까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관련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같이 공동 연구하고 뭐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 시밀러 쪽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피스홀딩스가 오히려 조금 더 핫하게 움직이는. 그렇죠. 초반에는 바이오로직스가 좋을 거고 에피스가 빠질 거라 그랬는데 예, 빠진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에피스홀딩스 관련된 종목들 이따 좀 말씀 또 드릴 건데 종목 얘기할 때. 근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금리도 아니고 그냥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개별 이슈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제.
16일 날 어제죠. 어제 촬영 일자 기준으로 어제 이제 오스코텍과 아델의 기술 수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계약금 규모만 해도 1,000억대가 넘었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왔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상한가를 찍었다가 오히려 한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10% 가까이 마이너스 10% 가까이서 끝났는데 좀 오바 했다. 누가요?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과하게 팔았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바이오 회사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투명하게 알려라. 빨리빨리. 그거를 좀 잘하는 데가 알테오젠이에요. ABL 바이오도 좀 잘 알리고 있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스코텍은 소통을 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럼 아델과 오스코텍이 같이 팔았다는데 사노피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델이 다 가져가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델이 53%, 오스코텍이 47%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 먹기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왜 빠졌을까?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오스코텍인 줄 알았더니 아델이야? 뭐 이러면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는 가도하다 이제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12월 16일 요게 아마 마지막 기술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클로징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ABL 바이오 좀 많이 빠지고 뭐 이제 알테오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빠졌는데 기술 수출 기대 연내 기대 이거는 좀 접으시는 게 맞고 내년을 보셔야 된다. 1월 달에 아마 올해 딜레이 됐던 거는 다 내년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 휴가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내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텍 기업 주가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아요. 분위기가. 아주 작은 회사들도 뭐 바닥에서 한 3배씩 오른 종목들도 있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내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개최까지는 저는 지금 12월 달 조정이 기회다. 오히려 1월 달에는 기회 봐서 잘 팔고 나와야 되는 1, 2월 달에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오히려 지금은 좋은 종목이 빠지면 오히려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되냐가 바이오는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금리를 자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시장 금리가 좀 튀어서 그렇긴 한데 결국에 지금 연준이 QT를 종료를 했고 12월 달부로 그리고 지금 12월 12일부터 단기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400억 달러를 사는데 다음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400억 달러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400억 달러가 시중에 풀리는 거죠. 거기에 지금 재무부 재정도 풀리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뭐 월급도 주고 뭐하고 하면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유동성 확대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QT 우리는 이거 QE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QE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QE란 얘기 안 하고 하겠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뭐 자기들 포트폴리오 조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기 국채 산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지금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은 바이오 섹터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 가고 나서 조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뭐 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한번 북클로징부터 시작해서 손절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일라릴리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라릴리 묻은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잘 갔죠 올해. 그렇죠. 예. 일라릴리가 지금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부터 메시 치료제까지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노보노디스크 거 맞고 계신 분이 국내에도 거의 줄고 마운자로 맞는다고 다들 얘기하시죠. 제 주변에 이제 그거 맞는 분이 있는데 효과가 되게 좋다고. 예. 제가 봐도 효과가 좋아 보여요. 네, 쭉쭉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떻냐 물어봤더니 구역질 나고 이러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밥을 내가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반 공기밖에 안 먹었더라. 결국 그렇죠. 그 예. 기전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두 공기씩 먹다가 근데 돈 내고 약 먹고 밥 안 먹지?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그 잘 안 되지, 그죠?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게 되는 분들이 있고, 예.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일라릴리가 너무 좋은데 네네.
그럼 내년에 JP모건에서 뭐가 유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작년에 올 초죠. 올 초에 그 핫 이슈는 ADC, 그다음에 AI는 여전히 있을 것이었고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세 개였는데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게 뭐 크게 바뀔 거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ADC 관련된 회사들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에너투가 이제 대표적인 그 다이치 산교의 ADC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제 여기도 한계를 느꼈는지 병용 치료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병용 치료가 지금 최근에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ADC 한계를 또 극복하려고 하는 뭐 DAC라는 개념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ADC가 당분간 좀 추세를 탈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AI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아마 이제 박사님은 처음 들어본 종목들도 꽤 있으실 텐데 뭐 네. 지금 최근에 신규주들이요? 신규주? 신규주들 그러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뭐 네. 처음 듣는 건 많아요. 뭐 신규주- 에임드 바이오인가 그러면 처음이고 그거 말고도 에임드 바이오는 제가 지난번 여기 와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는 시총 5조는 갈 겁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5조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가버려 그죠? 뭐 예. 7천억인가 돼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믿으신 분은 돈을 벌었고 예, 안 믿으신 분은 못 벌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키워드는 AI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종목 이름을 좀 보면 로켓 헬스케어 이런 거. 로켓 헬스케어. 예.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 쪽이 뭐 신약 개발 모멘텀 이런 게 사실 굵직한 건 메인이죠. 근데 그쪽으로 많이 갖고 이제 조금 쉬는 기간에 바이오에 관심은 있으니까 무슨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쵸, 그렇죠. 예. 뭐 무슨 뉴로핏 뭐 예, 이러죠. 그런 거 그다음에 예. 뭐 치과 임플란트 뭐 예, 이런 그죠. 예, 예. 이런 쪽으로 해가 또 뭐 로켓 신규들 그죠. 뭐 피부 재생 뭐 이런 그죠. 그런 것들 꽤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예. 토모큐브라는 회사들도 많이 예. 올랐고, 뭐 3빌리언 이런 회사도 맞아요. 많이 예.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최근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보면 막 그 세포 전처리 해주는 자동화 설비랑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야 저게 돈이 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술력은 있고, 그러니까 장벽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 어려운데, 우리 옛날에 뭐 원심 분리기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원심 분리기 돌리는 게 거의 세포를 조금 더 관찰하기 쉽게 만드는 건데 세포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여러 성분들 중에 일정 부분만 뽑아내려고 원심 분리기를 쓰는데 세포가 잘못하면 터져버린답니다. 원심 분리기에서. 좋은 거죠. 그런 이제 네. 산업도 확산이 되면 좋은 건데 문제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죠. 국내용이냐 아니면 글로벌용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러면- 확인이 되고 있는 네.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시총 1조로 그냥 바로 가버리고. 요즘에 바이오 쪽에서는 1조가 안 되면 회사도 아니다. 예, 그 돈이 가치가 싸졌는지 네. 예전에는 바이오가 2015년만 해도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게 거의 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10조는 가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지금 ABL 바이오가 10조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옛날엔 1,000억짜리 이거 1조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1조짜리가 1조, 2조짜리가 이제 10조 갈 수 있게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 에임드 바이오는 그냥 상장하자마자 5조를 찍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예. 좋은 기업들을 계속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별로 투자의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신약 개발하고 이제 또 플랫폼 수출하고 이런 쪽이 일차적인 대상이죠. 네. 예, 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근데 그럼 어디에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도 예. 말씀드렸고 뭐 ADC도 좋을 거고 AI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면 메쉬 치료제라고 있어요. 이게 네. 비만 치료제랑 같이 엮어서 많이 개발을 하죠. 근데 메쉬 치료제가 왜 비만이랑 엮여 있냐면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이 먹어서 아니면 유전자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해서 그렇죠. 간 기능이 약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간염이 있는 분들이 비알코올성 간염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보면 보통 살이 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분해를 못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예, 이제 예. 나이 들면 이제 많이 먹은 살찌고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네. 젊을 때는 뭐 어렸을 때 막 돌아다니고 그죠 뭐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말씀하신 뭔가 기능이 어느 쪽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뭐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겠죠. 예, 그죠? 독소 네. 같은 것들을 네.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안 예. 해주고 못 해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메시 치료제를 치료 안 하면 이제 이런 간염이 있는 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간이 굳어버립니다. 간경화잖아요. 그게 간경화입니다. 그렇죠. 예. 옛날엔 그걸 모르고 그냥 간이 굳은 상태에서 뭐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뭐 배에 복수가 차고 결국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요거가 이제 간의 섬유화, 정확히 얘기하면 간 섬유화를 막아주는 건데 간 섬유화를 막는 치료제가 메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하는데 한미약품도 하고 있고 올릭스는 이미 이걸로 기술 수출을 했죠. 일라이릴리에. 근데 D&D 파마텍이 지금 임상은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 지금 24주차 지났고 48주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터가 되게 좋아요.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여기 뭐 오랄 링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메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아마 팔릴 텐데 이 48주차를 결과를 보고 얘를 살 거냐 아니면 미리 살 거냐. 미리 살 거냐. 네. 48주 차면 24주니까 24주면 몇 대? 3월 24, 아니 그러니까 24주면 4주에 24. 6개월인데? 네. 근데 이제 이미 24주차 지난 지 꽤 됐죠. 그러니까 12주차, 24주차 결과를 봤는데 좋아요. 이 섬유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기존의 약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48주까지 확인할까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D&D 파마텍이 또 여기 화이자랑 좀 엮여 있잖아요. 네. 화이자에서 이거를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사게 되면 화이자 쪽에서 아마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싸게 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든 카드를 이제 2장 남겨놓고 내가 이걸 할 거냐 마지막 한 장 남겨놓고 할 거냐 이런 지금 이제 차이인데 한 장 더 보고 살 거냐 뭐 이런 건데 지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일동제약, 케어전 이런 회사들은 좀 뭐 그냥 매매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치료제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일동제약은 조금 강하게 올랐죠. 그게 비만 치료제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근데 이게 중국 거랑 약간 저분자 화물이라는 구조가 비슷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화이자가 인수했던 파이프라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동제약이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워낙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이라. 근데 할로자임 관련돼서 노이즈가 있죠. 그렇죠. 예, 머크한테 소송 걸어서 안 되니까 지금 알테오젠에 직접 걸었는데 좀 치졸하게 제조 방법으로 걸었습니다. 그 제조 방법은 전혀 다른 물질을 제조 방법으로 걸어봐야 이제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젠은 지금 노이즈를 소화 중인데 이런 노이즈가 나오니까 공매도가 더 심하게 나오죠. 그래서 좀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난계를 타게 하려면 결국은 1월 달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이런 논란이 작년 11월 달에도 있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오면서 이거를 다 씻어버렸죠. 장중 급락하고 막 들어올리고 변동성 엄청 났잖아요. 그때도 한 2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근데 지금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조정은 다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엄민영 애널리스트 말에 의하면 할로자임 고객사 중에 한 곳이 알테오젠과 접촉 중이다. 그럼 알테오젠이 할로자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렇죠. 이건 완전히 이런 거 이제 그냥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시고 없는 분들은 요번이 한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40만 원 초반까지 밀리면 기회는 충분히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BL 바이오는 BBB 플랫폼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글랩바디 B죠. 글랩바디 T도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추가 계약을 1월 달이나 2월 달 중에 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주가가 그래도 잘 안 빠지고 버티고 있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경쟁사인 에임드바이오가 상장하면서 조금 약해졌어요. 에임드바이오로 지금 자금이 확 몰리면서 약해졌는데 결론적으로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연내 추가 수출 계약은 좌절됐지만 연초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에임드바이오 좀 말씀드리면 에임드바이오는 누가 만들었냐? 삼성병원 출신의 교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ADC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좋으면 같이 간다. 그리고 또 인투셀이라는 회사도 ADC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관련이 있고
프로티나라는 이제 여기도 이제 신약 물질 개발하는 뭐 사실 AI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공동 연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잘 되면 그냥 공동 연구를 하긴 하는데 원래 누구 거냐면 프로티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피스홀딩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어디다 할 거냐면 에피스홀딩스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회사 세 회사를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어차피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전후로 방향성은 아마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지금 조금 조정 국면에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근데 탑픽은 바이오텍에서는 알테오젠이 지금은 가격 매력까지 생겨서 오히려 더 탑픽이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랑 메시 치료제에서는 D&D 파마텍이 여전히 탑픽입니다. D&D 파마텍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의 10배 올랐죠. 예, 10,000원에서 지금 10만 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업사이드가 더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시총 5조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바이오는 기업들에 관한 얘기죠. 사실 궁금한 게 이제 알테오젠일 텐데요. 뭐 ABL이나 리가캠은 그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랐어도 안 밀리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큰 변화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고 사실 싸긴 하지만 여기서 손이 잘 안 나가는 경향이죠. 사실 그죠. 알테오젠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시냐면 독일 지방 법원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이제 인용해 줬잖아요. 이제 할로자임이 제기한 거. 그걸 머크 쪽에 제기한 건데. 그 이제 왜 그러면 할로자임은 저렇게 했을까? 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할로자임은 어떻게 해서든지 니네가 우리 특허를 요만큼이라도 침해했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키트루다 SC라는 어마어마한 약이 팔릴 때마다 자기가 삥을 뜯을 수 있습니다.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죠. 뭐 1%건 0.5%건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럽 지방 법원이 해준 게 큰 게 아니라 할로자임이 유럽에 그러면 한 군데만 넣었을까요? 다 넣었는데 우연히 그렇죠. 지금 독일 지방법원 한 군데서 받아준 겁니다. 독일이 그런 게 조금 일단 가처분은 좀 잘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잘 받아줍니다. 예, 약간 대륙법계가 좀 잘 받아주는데 근데 지금 또 특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머크가 먼저 제기했습니다. 니네 특허 무효 이렇게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머크랑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알테오젠에 시비를 걸었는데 그게 미국에서 걸었죠. 미국에 얼마 전에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됐는데 알테오젠께 그걸 가지고 우리 특허를 침해했어 제조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냥 건거다. 건거의 의미가 있지 이게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허 자체의 건거가 아니라 제조 방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조 방법은 물질이 다르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주도주 갑은 아니니까 그죠. AI가 좀 쉴 때 그죠. 바이오 갔다가 바이오도 좀 쉴 때 수급을 좀 뺏어와서 가고 게릴라 전략으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역시 ESS인데 그죠. ESS 관련해서는 또 삼성 SDI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최근에 수주를 받아서 그런지. 그렇죠. 네네. 일단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쪽은 LG엔솔, 삼성 SDI 그 외에 이제 기타 뭐 양극재 업체들 이 정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확산되기보다는 약간 조금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제 정도가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지수가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악재가 있었어요. 지수에 물을 더 이제 불이 났는데 이제 기름을 더 부은 경우. 포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포드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F150인가 150인가 그걸 이제 전기차로 만드는 걸 미루겠다 전략적으로. 이제 뭐 철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감가상각 시켜버리고 28년으로 미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직격탄 맞는 데가 SK온. 그럼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는 2차 전지 쪽은 좀 안 좋겠구나. 그리고 포드도 결국 이제 사업 구조조정하면서 ESS도 ESS는 한다 그랬고 네. 하이브리드로 좀 약간 중간에 그러니까, 걸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워낙 뭐 EV 쪽이 지금 보릿고개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적자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포드가 원래 처음부터 잘 못했어요. 그렇죠. GM보다도 잘 못했고 네. 가장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노하우가 좀 없는 거죠. 전기차를 만드는 노하우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지연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LG엔솔, 뭐 삼성 SDI 다 빠졌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죠. 미국의 전기차가 좋아진다고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그냥 ESS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오른 것들은 그렇죠. 2차 전지는 ESS 때문에 10월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네. 뭐 리튬 가격이랑 ESS 두 가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예. 근데 결국 리튬 가격의 반등도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과 그다음에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라간 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유럽이 전기차 의무화를 조금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또 거기다 또 이제 기름을 더 얹으면서 유럽까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빠졌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근데 전기차 의무화 완화는 중국을 좀 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거기 이제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미국은 이제 미국이 블락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좋으면 지금이야 산업이 안 좋은 건데 뭐 유럽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ESS도 미국에서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중국 거를 이제 배제시키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백투더 베이직 해보면 10월달에 왜 올라갔니 물어보면 ESS잖아요. 근데 ESS 때문에 올랐는데 어제 빠진 거는 전기차 때문에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러면 ESS와 양극재, LFP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이 이렇게 빠지면은 투자의 기회다. 그걸 보고 내년 초까지 끌고 가는 게 맞죠. 내년 뭐 한 1분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또 보면 LNF가 저기 미국에다가 양극재 공장 짓는다고 좀 발표했어요. 부지 이제 장소 선정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공장 짓는데 좀 걸리죠. 시간이 한 1년 걸립니다. 근데 1년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식시장은 지은 거죠. 선정했으면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미 지은 겁니다. 예. 지은 게 아니라 물건 나온 거죠. 예. 짓는다 카더라 하면 그죠. 예. 야, 공장 짓는 부지 확정했어? 허가 났어? 그렇지. 끝. 다 지은 거지. 그러면 캐파가 얼마야? 뭐 계산 다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미리 땡겨 올 텐데 여전히 이제 업황 전반적인 회복이 아니라 지금은 ESS 소재는 LFP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투자 포인트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하나 추가된 게 이제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도 결국엔 ESS 수요의 증가니까. 그렇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또 지금 약간 좀 뭐 되니 안 되니 뭐 지연되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또 여기도 또 약간 좀 노이즈가 꼈죠.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규제 하나 해주고 조금 더 밀어주기만 하면 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주면 좀 빨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면 네. 지금 그나마 여기는 ESS는 공급망이 막혀 있지 않아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공장을 어떻게 개조를 해서라도 ESS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국내에다 ESS 관련된 LFP 배터리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내년 초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는 계속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이즈가 있을 때 오히려 사라. 왜냐하면 바닥은 누가 잡아줬냐면 ESS가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원하는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지 않을 뿐. 근데 그게 속도가 언제 가속도가 언제 붙을지는 그 업황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아마 내년 초 되면 생각보다 2차 전지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지금 그래도 섹터에서 부담 없는 데가 자동차랑 2차 전지예요. 그러게요. 예. 결국 이제 2차 전지 키워드는 ESS하고 LFP다. 바뀐 건 없다. 그죠? 바뀐 거 없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예.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예. 새롭게 무슨 뭐 EV가 끼어들거나 그죠? 이건 아니다. 네. EV는 그냥 바닥만 찍고 조금씩 그러니까요. 좋아지면 네.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이게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상승 주도주로의 성격은 약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 SDI나 지금 LG 엔솔의 상승 여력도 사실은 상승을 하더라도 ESS 때문에 상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표 수익률은 좀 낮게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우리 2차 전지가 또 재밌는 게 물려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컨텐츠가 나오면 희한하게 2차 전지는 무슨 얘기를 해도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만큼 뭐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거나 뭐 발이 묶여 있다는 거지 뭐 그죠? 그렇죠. 물려 있다는 예, 거지 예, 그죠? 예.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이에 놀지 않으셨으면 돈이 또 생기셨을 거고 예, 엄청 사실 준비를 하고 있죠. 물타기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근데 예전처럼의 영화를 기대하고 사시면 안 된다. 대신에
우리 기대감만으로도 한 40~50%는 올라가잖아요. 예, 그 정도 한 30에서 한 그렇죠. 40%, 네. 50% 정도는 네. 바닥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다. 최근에도 2차전지가 움직이면 한 30%씩은 올랐죠. 그렇죠. 네. 예. 바람 불면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뭐 샀는데 한 30% 넘어갔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시고 또 이제 흔들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밸류는 여전히 비싸니까 그럼 또 숫자가 부담스러우면 빠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부담이 없어지면 또 살 거고 이거를 당분간은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약간 이제 정해진 구간에서의 트레이딩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사셨는데 좋은 타이밍에 사셨는데 오늘 같은 날 사셨는데 만약에 뭐 한 30% 수익이 났다 그러면 뭐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이렇게 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시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다. 예. 이쪽은. 예. 그래서 물량 조절을 좀 하시든가 아니면 타이밍을 좀 잘 잡아서 내가 팔고 올라가는 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팔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네. 뭐 또 제가 판 가격보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걸 기다리면 되는데 그 현금 들고 있는 거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 들고 있는 거를 든든해 하셔야 된다. 근데 모든 투자자들이 현금 들고 있으면 불안해요. 뭐 사고 싶어 하세요. 막 올라갈까봐. 예. 또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보던 거 아닌 엉뚱한 걸 사세요. 근데 그게 또 항상 엉뚱할 때 산 거는 보면은 그게 오버페이스 할 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하게 물리죠. 네. 예. 그러면 종목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위치전지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몇 가지 키워드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략도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은 네. 지금 대형주 하실 분들은 SDI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LG 엔솔은 여전히 이제 지금 사면 목표 수익률은 좀 크게 보시면 안 되고 이쪽은 한 10에서 15% 보시는 게 맞고 SDI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도 좋아질 겁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철 이슈도 있고 뭐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이미 이제 허가가 뭐 발표했잖아요. 물론 현대제철이 현대그차그룹이 좀 많이 하고 포스코홀딩스가 한 20% 정도 투자하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리튬으로 가겠죠. 네, 리튬으로 갈 텐데 리튬 관련돼서 움직일때 포스코홀딩스가 뭐 엄청나게 옛날처럼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여기는 목표 수익률 한 10% 보고 도전하셔야 되는. 예. 좋네요. 목표 수익률 설정. 예. 그 에코프로 BM도 좋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도 근데 수급이씨도 있고. 수급이슈도 있고 근데 에코프로가 더 예뻐 보여요. 사실은 니켈 때문에 재련소를 하나 더 인수하잖아요. 1공장, 2공장 두 개를 이제 두 개까지 인수하면 일단은 실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금 더 예뻐 보인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양극재에서는 그래도 예쁜 거는 LNF다. 여전히. LFP 모멘텀. LFP 모멘텀 있고 지금 미국 공장 짓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 때문에요. 이미 진 거죠. 예, 발표하는 순간.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반영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늦지막히 거기 맞아 그랬다며 그러면서 또 이제 갈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목표 수익률 한 30% 보셔도 되고. 오,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한 뭐 20%. 근데 20%가 작은 게 아니에요. 보수익률이. 아, 그럼요. 예. 그죠. 예. 근데 은행에 우리는- 1년 내내 나올 수 없자. 예. 네, 그렇죠. 우리는 15%요? 예. 그죠? 최소한 30%는 50%는 돼야 이제 뭐 성이 차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않죠. 예. 20% 30%를 끊어서 그렇죠. 몇 번 드시면 네. 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그룹이 다 밀어주고 있잖아요. 흑연은 탄자니아에서 퍼온다 그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다음에 리튬은 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서 갖고 온다고 하고 퓨처엠은 그냥 뭐 앉아서 그냥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잘 팔릴 걸로 보고 있고 이거 음극재 쪽은 또 포스코 퓨처엠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장비는 제가 PNT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돈 잘 버는데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덜 벌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여전히 근데 신규 투자가 없을까요 지금? LFP 쪽으로 지금 신규 투자가 굉장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면 LFP 장비를 납품해 본 데는 어디냐면 PNT밖에 없습니다. 예, A부터 Z까지 토탈 솔루션을 공급했던 데는 PNT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납품했던 CATL 쪽에 납품했던 경험이 많은 PNT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장비는 여기 한 종목. 네. 여기는 근데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서 한 15% 보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 언급하신 게 있고 다 방송에서도 MTN에서도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ESS 쪽이 모멘텀인 거죠. 네. ESS 원래 매출이 한 50% 됐으니까 네. 이제 그게 약간 미뤄졌던 ESS 물량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4분기에 많이 나갔을 거고요. 내년에 또 초도 물량들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ESS 커지면 같이 좋아지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진 시스템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선 시스템도 이것도 근데 올라가다가 이런 종목들이 보면 확 올라가다가 또 확 꺾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과하게 올리면 또 조정이 또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0에서 15% 정도로 예. 대응하시면 한 세 번만 드시면 30% 드시는 끊어가는 전략. 예, 끊어가는 전략. 네. 예, 저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혼해가지고 막 이익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끊어가는 전략. 예, 예. 골프 치시는 분들은 무슨 용어인지 알 거예요, 그죠? 끊어가. 쭉 끌고 가서 네. 예, 해저드 그, 넘겨가지고 예, 팍 투혼하려고 하지 말고 예, 해저드가 앞에 보이면 끊어가야죠, 그죠? 예. 괜히 거기서 예. 네. 연습장에서 거리 나온다고 고 맞추시면은 그러니까 뭐, 물속에 빠져요. 거의 빠집니다. 예. 네. 2차 전지 전략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